옛날 아산의 작은 마을에는 유난히도 활기 넘치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준수였다. 준수는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농사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으나 마음 한켠에는 늘 특별한 어떤 일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들판에 나가 일을 하던 중 준수는 아주 특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좁은 개울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커다란 용이 강가에 걸려 있었다. 같은 마을에서 용을 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준수는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봤다. 잠시 후 준수는 용이 처한 위험을 깨닫고는 바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는 용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강가의 바위를 부지런히 옮기기 시작했고 결국 용은 무사히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준수에게 고개를 숙이며 용은 이렇게 말했다. 너의 도움 덕분에 내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나에게 어떤 위대한 힘이 있는지는 몰라도 반드시 너의 후의를 보답할 기회를 찾을 것이다. 며칠이 지나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쳤다. 농사짓는 이들에겐 치명적인 재앙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준수가 관리하는 모든 논밭에는 충분한 물이 공급되며 오히려 전보다 더 풍성한 작물을 수확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준수는 용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비밀을 간직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여러 가지 험난한 시련들이 있었지만 준수의 삶은 늘 순탄했다. 사람들이 점차 준수의 비결에 대해 물을 때면 그는 항상 미소로 대답했다. 신께서 항상 우리를 돌봐주신답니다. 어느 해 수확철이 다가오고 마침내 용은 다시 준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하늘 높이 날아와 준수에게 아름다운 한 조각의 보석을 건네주었다. 이 보석은 너에게 큰 행운과 보호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꿈을 펼쳐라. 용은 조용히 날아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렇게 준수는 용에게 받은 보석 덕분에 그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꿀 수 있었고 그 은혜를 되갚기 위해 평생을 아산 고을리 사람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베풀며 살았다. 이야기의 끝에 마을에는 준수의 이야기가 전설로서 길이 남게 되었고 이 전설은 세월이 흐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구의 어느 한 마을에는 닥실제라는 이름의 신령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마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존재는 이곳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우물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통한 장소라고 믿었지요. 우물의 전설은 몇 대를 걸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이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이 우물에 얽힌 전설은 약 500년 전 어느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옛날 대구의 마을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깊이 우물을 파고 다른 강에서 물을 끌어와도 그저 마른 땅에 빨려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신께 기도를 드렸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는 지혜롭고 덕망 높은 노인을 중심으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전설의 우물 닥실제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손에 지팡이를 쥐고 다른 손에는 작은 항아리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하나 되어 긴 행렬을 이루었고 그들이 몇 날 며칠 밤낮을 걸어 찾아간 끝에 드디어 전설 속의 우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물은 단순히 물을 끌어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을 지키는 달개 형상을 한 아름다운 돌조각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신기한 빛을 내뿜는 맑은 물이 고인 모습이 마치 천상의 경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우물가에 무릎을 꿇고 신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리는 듯한 엄숙함이 주변을 맴돌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온 항아리들은 신기하게도 한순간에 가득 차게 되었지요. 그 이후 마을에는 풍요와 번영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이 우물가를 찾아 감사의 제사를 올렸고 무사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현재에도 닥실제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소중한 신앙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그 신통한 전설을 들은 사람들은 이 우물을 한 번쯤 방문해보려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대구는 현대화된 도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령한 우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자리하며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비로움 덕분에 닥실제는 대구 민속신앙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와 역사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요로운 어장을 자랑하던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 강진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 작은 마을은 바닷바람과 자연이 풍부한 혜택을 받아 다양한 민속신앙과 전통이 깊게 뿌리내려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강진 의유서 깊은 간장술에 관한 전설이다. 강진 마을 한가운데에는 유난히 크고 오래된 나무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하늘 나무라 부르며 숭배했다. 그들은 이 나무가 천상의 신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믿었다. 한 해에 한 번 마을 주민들은 이 나무 아래에서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대규모 제를 올렸다. 어느 여름날 밤 강진 마을에 갑작스러운 소문이 돌았다. 조정에서 명성 황후께서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 마을을 방문한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흥분하여 황후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그들은 황후에게 그들만의 선물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마을만의 특별한 단장이었다.
이 간장은 일반 간장과는 달리 하늘나무 아래 보관된 항아리에 담아 발효시킨 특별한 것이었다.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노파인 김씨 할머니는 이 간장을 만드는 비법을 오랜 세월 전수받아왔다. 그 비법은 오직 한 가지, 바로 매년제의 마지막 날 간장을 하늘 나무 아래 묻어두고 항아리 위에 별빛이 가장 많이 내리는 밤에 간절한 소원을 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간장은 특별한 힘을 갖게 된다고 했다. 명성 황후가 마침내 강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 특별한 간장을 선물로 드렸다. 황후는 간장을 맛보면서 그 풍부하고 깊은 맛에 감탄했다. 그녀는 이 간장을 맛본 후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 경험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맑게 하고 조정의 복잡한 음모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귀중한 지혜를 주었고 그녀 스스로를 더 굳건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황후는 그 자리에서 강진의 간장을 전폭적으로 칭찬하며 이 마을에 특별한 축복이 깃들어 있다고 선언했다. 황후의 지지와 축복을 받게 된 강진마을은 점점 더 번영하게 되고 마을 사람들은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하늘 나무와 간장술의 비법을 지켜나갔다. 그 후로도 강진의 간장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고 마을은 수많은 방문객들로 인해 더욱 번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마을의 믿음과 전통은 수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면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황후의 축복을 받은 강진의 간장은 이렇게 신비로운 전설과 함께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비밀스러운 곳에는 아름다운 춘천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크고 맑은 소양호가 깊게 자리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를 신성한 존재로 받들었습니다. 소양호는 물고기와 풍부한 자원을 제공해주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고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곳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호수의 수호신인 소양 여신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신비한 물이 흐르는 소양호에서 여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호수를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소양 여신은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땅 위의 모든 생명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며 그녀의 존재 덕분에 마을은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양 여신의 전설은 경고의 메시지로도 전해졌습니다. 소양호의 자원을 욕심껏 착취하거나 더럽히는 자는 여신의 분노를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탐욕의 눈이 어두운 자들이 호수에 해를 입히려고 했을 때에는 언제나 기이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거나 호수의 깊은 곳에서 끔찍한 풍랑이 몰아쳤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소양 여신에 대한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한 젊은 어부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호수의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갔고 어느 날 배어를 잡기 위해 호수 깊은 곳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전설과 경고를 무시한 채 그는 금지된 영역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그는 큰 물고기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어부는 배가 뒤집힐 위험에 처했고 공포에 차서 소양 여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신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지면서 마침내 어부의 배는 얕은 물가로 안전하게 밀려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겸손함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호수를 경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이 어부는 마을을 돌며 소양 여신의 전설을 전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통해 경고를 새기고 호수와 자연을 더욱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양 여신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곳을 지켜주었고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의 소양호 전설은 단순한 민담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경외와 삶의 윤리를 가르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춘천의 호수는 여전히 마을이 보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경주는 맑은 물과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아갔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늘 산중 깊은 곳에 사는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마을 사람들의 가축을 종종 습격하곤 했는데 마을 주민들은 이를 신의 분노로 여겨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이방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얀 옷을 입고 긴 지팡이를 짚은 남자였으며 자신을 자연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설명하며 호랑이와 땅의 신을 이해해야만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방인의 말을 듣고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방인은 며칠 동안 산에 올라가 신비로운 의식을 행했고 마침내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은 호랑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왜 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인가? 호랑이는 웅장한 목소리로 응답하였습니다. 나는 이 땅의 수호신이다. 마을 사람들이 나의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방인은 호랑이에게 마을의 해를 끼치지 않는 조건으로 그들이 자연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방인의 지혜를 따라 호랑이를 위한 제단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또한
숲의 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고 물을 오염시키지 않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이방인은 곧 마을을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호랑이 여신이라 부르며 경외했고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을의 전설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경주의 한 가운데에는 여전히 호랑이 여신을 기리는 제단이 남아있으며 사람들은 매년 제사를 지내며 그녀의 보호와 풍요를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경주 사람들에게 자연의 힘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 소중한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